어떤 내용을 준비해 주셨을까요? 최근에 전세 사기 정부 대책이 좀 발표됐지 않습니까? 아, 네. 예,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보고, 이게 우리 전세 제도가 생각보다는 구조적으로 문제가 많은데, 정부 대책이 조금 미흡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해보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전세 제도가 왜 좀 위험한지, 또 대책이 뭐가 좀 미흡한지, 네.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사실은 우리 최강석 변호사님과 함께 이 전세와 관련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 그 다음에 뭐 소위 이제 사기를 당하는 경우, 이런 것들을 많이 살펴봤잖아요. 아마 이제 오늘은 정말 종합판, 결정판이 되는 시간이 아닐까 싶은데, 네.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점이 뭔지, 네. 그리고 최근에 정부가 발표한 사기 대책, 전세 사기 대책과 관련해서 조금 더 미흡한 것들, 좀 더 보완됐으면 어떤 건지를 좀 알려주신다는 거죠. 네, 네, 오늘 또 기대됩니다. 네. 네, 일단은 그러면 근본적인 문제점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네. 선생님 보시기엔 어떤 게 가장 문제인 것 같습니까? 예, 저나 우리 양 변호사님이나 전세 제도, 네. 기성세대들은 다 전세 제도를 거의 이상하다고 생각을 안 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저랑 이제 결혼하면 전세로 시작하죠. 그렇죠. 네. 예. 사실은 저희 때는 이제 한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보증금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집을 사지 않는 한은 빌려서 쓸 때는 대부분 월세보다는 전세가 네, 네. 훨씬 대다수기 때문에 전세 제도를 그렇게 이상하다,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잘 받아들여 왔는데 네. 최근에 이제 저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재판을 하면서 이게 전세가 간간히 사건도 터지고 이런 문제는 있었습니다만 네. 이렇게 구조적으로 그 문제가 있다, 위험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깨닫게 한 건 최근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 같은데요. 그러게요. 이번엔 정말 우리 주택 전세 시스템에 민낯이 그대로 노출됐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계기로 해서 이런 부분들이 뭐가 문제인지 네. 지금 더구나 작년 같은 22년도 작년 같으면은 그 보증금 피해액 이런 부분들이 1조 원을 넘어섰다라고 하니까 네. 그게 사실은 믿기지도 않고 네. 정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이렇게 우리 시스템이 허술했던가. 그리고 이게 피해라는 게 개인 피해는 물론이지만 자기 방어 능력이 있는 그 보증금 반환 기관들, 네. 허그 같은 네. 이런 기관들이 그냥 넉넉당한 이런 경우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거는 참 전세 제도의 구조적인 문제다. 좀 고쳐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제가 심각하게 좀 하게 됐습니다. 네. 지금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는 보증기관이 피해를 입었다면 결국에 이 부분은 국민들의 혈세로 또 보충이 돼야 되니까 네. 전 국민이 피해를 봤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사기꾼들은 공공연히 내가 개인한테 피해를 끼친 게 아니라 그냥 정부 돈, 세금을 좀 받은 건데 큰 잘못이 없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대놓고. 설마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진짜 천인공노할 이야기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 범죄 의식을 그만큼 잘 못 가진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냥 눈먼 돈은 누가 가져가든 되는데 자기가 가져갔다 이런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변호사님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이렇게 혈압이 상승하는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자, 그래서 그 전세제도가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보십니까? 일단 이게 지금 전세 자체가 그 집값에 육박하는 그런 큰 돈을 내고 집을 빌리는 그런 구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일단 위험하다라는 생각부터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위험하다. 왜냐하면은 이게 지금 빌라 다세대 이런 전세 사기에서 보신 것처럼 그 시세 파악이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과연 이게 얼마짜리 시세가 어느 정도인지 하는 부분을 잘 모르고 큰 돈을 밀어넣다 보니까 그게 이제 사고가 터질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또 집값이 앞으로는 하락할 가능성도 상당히 있습니다. 네. 굉장히 그동안에 쭉 상승을 해왔기 때문에 집값이 하락하게 되면은 그런 그 보증금 수천만 원, 억대 이런 돈들의 위험 이런 부분들을 세입자가 다 떠안을 수밖에 없는. 요게 이제 첫 번째 위험입니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경제 원리에도 안 맞는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 전세를 가만 보면은 네. 집값이 만약에 그 1억 원 하는 집이다. 근데 그 주인이 만약에 집을 1억 주고 사왔다라고 하면은 네. 원래 이제 경제 논리대로라고 하면은 1억을 그 자본을 보충할 만큼 네. 1억 천에 전세를 넣는다든지 또는 뭐 보증금 얼마에 월세를 그 해가지고 1억을 커버할 만한 돈을 이렇게 월세를 렌트를 해야지 맞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전세는 뭐 1억 원에 산 집을 예를 들어서 7, 8천 정도의 전세를 놓는 이런 구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건 임대인 손해가 이제 그 불가피한 이런 제도이기 때문에 이게 경제 원리에도 안 맞습니다. 네. 예. 근데 사실 이제 기존에 저희 이제 서민들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집을 살 수가 없는데 일단 조그만 몇 천만 원이라도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또 전세금을 늘려서 나중에는 좀 목돈이 돼서 네. 그거 가지고 이제 집을 산다 이제 이런 꿈을 안고 시작했던 제도가 사실은 전세 제도잖아요. 네, 네. 저희도 사실은 재산분할제 뭐 이렇게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정말 지금 제대로 된 집을 하나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다 그렇게 사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부동산 이제 상승기에 우리나라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전세제도가 어떤 면에서는 서민들에게는 목돈을 저축하는 기능을 했던 것도 현실이잖아요. 네, 네. 네, 그런 점은 참 적극적인 기능을 한 건 있는데 네. 변호사님 말씀처럼 이게 집값이 갑자기 떨어지고 왔다 갔다 해버리고 또 그 상황을 악용하는 사람이 나타나니까 네. 지금 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세제도가 이렇게 수십 년간 지속되어 온 것 중에 어떤 뭐 이유가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가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소위 말하는 그 주거 사다리 네. 그런 역할을 전세제도가 해왔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그 사다리 역할을 하려 그러면 이게 전세로 들어가서 자본을 좀 꾸준히 모은 다음에 집을 사는 네. 요게 이제 안정적인 단계로 나가야지 사다리 역할이 되는 건데 그러게요. 그게 보증금을 큰 돈을 밀어 넣었는데 그걸 떼인다. 근데 떼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러면 그 사다리는 사실은 그 위험 그 시설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무너져가지고 인생이 이제 그 크게 송두리째 뭐 망가지는 그런 그 역할이 되기 때문에 네.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전세제도가 위험하다 이렇게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동안에는 이게 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그 집값의 한 70% 정도의 전세를 넣고 들어가도 그 집에서 이제 돈이 나오고 다시 반환되고 이런 구조가 됐는데 네. 그게 이제 만약에 그 집이 그 거품이었다. 네. 어느 순간에 지금 저는 거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거품이다라고 생각하면은 그 거품이 잔뜩 낀 그 집에 보증금을 상당히 넣고 들어가게 되면 네. 이 보증금은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온전하게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 문제가 되는 것이고 지금까지는 그게 계속 거품으로 해서 전세가 돌려졌기 때문에 반환이 됐기 때문에 큰 문제의식을 못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서민들 입장에서는 이것이 저축을 하는 수단, 왜냐하면 월세는 주면 사라져 버리니까 그게 다 없어지는 것 같은데 왠지 전세는 그대로 있으니까 네. 이게 뭔가 이렇게 내 재산이 늘어간다 하는 느낌이 있어서 사실 전세제도를 좀 좋아했던 것인데 네. 이게 반대로 부동산을 투자하는 투기를 하는 세력한테는 이게 이제 역이용이 되는 거죠. 변호사님 말씀처럼 보증금을 안고 부동산 투기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시세상승 이익은 본인들이 취해가고 그래서 이제 뭐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내 집을 전세로 내놓은 이후에 다시는 나는 그 집에 못 들어가서 산다. 그다음에 전세를 계속 늘려도 집은 살 수가 없다. 전세금만 계속 늘어나지 집은 네. 영원히 살 수가 없다. 네. 근데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서 결국에는 변호사님 말씀하시니 부동산 가격의 상승, 거품이 저에게 이제 피해로 갑자기 꺼지면서 피해로 돌아오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전체로 전세 보증금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이게 뭐 사금융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대출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네. 정확한 규모는 안 나타나는데요. 네. 뭐 어떤 그 서울대 교수님이 연구한 자료에 따르면 네. 그 전체 주택 보증금 규모가 한 1,000조? 1,000조 정도 육박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듣기에도 어마어마하게 큰데 어느 정도 규모냐면 이게 공식적인 가계부채를 한 1,900조 정도로 보더라고요. 그러면 반이 넘는군요. 예, 절반이 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두 천조와 1900조를 합하게 되면은 거의 3000조 정도가 되는데 부채가 그러면 국내 총생산 GDP 대비 그 가계부채 비중이 150%를 넘어서게 돼가지고 이게 세계에서 거의 제일 높다고 합니다. 네. 결국에는 지금 변호사님 말씀은 전세 비중을 좀 낮춰야 된다라는 의미로 들리거든요. 네.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제 월세로 가야 한다. 뭐 이런 결론밖에 안 되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게 아까 가계부채가 그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커지는 국가 경제적으로 그 위험한 그런 부분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 전세가 집값이 육박하는 전세를 계속 넣고 또 집값이 오르고 그다음에 전세가 제대로 반환받고 이런 구조가 되는 것이 네. 바람직한 구조가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 집값에 어떤 거품이 끼어야만 보증금이 제대로 돌려받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은 이제 집값이 거품이 빠지기 때문에 네. 전세금까지 위협하는 이런 구조가 이제 드디어 나타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구조 자체를 월세 구조로 갈 수밖에 없다. 그거는 우리가 이제 전세에 너무 익숙해져서 그렇지. 네. 세계 모든 나라들이 다 월세입니다. 전세가 우리나라가 유일한 거죠. 네. 네. 사실은 그래서 이제 전세 보증금 대출을 좀 지원해 주면서 이쪽의 대출은 좀 이율을 싸게 하고 그래서 월세보다는 적은 금액으로 이자를 지급하면서 전세 보증금은 아끼고 이걸 늘려간다. 이게 사실은 이제 서민의 주거 안정을 돕겠다는 목적으로 시작이 된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이번에 사태가 발생을 하면서 앞으로는 정부에서도 이걸 도와주기가 힘든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이번에 지금 전세 사기를 막기 위해서 대책이 일단 나왔습니다. 네. 근데 그 중에 이제 보증보험 가입 대상을 기존 집값의 100%에서 10%를 낮춰서 90% 이하인 주택에만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이제 했는데 어때요? 변호사님 보시기에 이 부분은 좀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좀 드시나요? 일단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전세 제도는 위험하고 네. 또 가급적이면 빠른 시간 안에 조금 그 비중을 줄여 나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100%에서 10%를 낮춘다라고 하는 부분이 저는 조금 더 그 정부가 더 낮춰야 되지 않나. 이게 왜냐면은 10% 정도 가지고는 집값 뻥튀기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올바른 대책이 될 수가 없거든요. 네. 예, 그런 부분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게 전세 제도가 가지는 근본적인 위험 이런 부분들을 방지하는 차원에서는 정부가 조금 앞장서서 비중을 좀 낮춰가야만 올바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집값의 몇 %까지 보증보험에 가입한다 이 말은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사람들의 혜택이 줄어드는 거니까 네. 서민보다는 정부를 위한 입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게 어쨌든 지금 비중을 전세 제도가 지금 전에는 전세 보증 가입을 할 수 있었던 사람이 네. 이제는 이렇게 대상을 낮춰버리니까 네. 보증보험 가입도 못하게 될 수 있어서 네. 오히려 서민 입장에서는 불리하게 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거를 몰라서 여쭤보는 맞습니다, 거거든요. 맞습니다. 예, 네. 근데 그것만 보자 그러면은 지금 그 보증보험 가입 못하게 되면 그 사람들 보호는 어떻게 돼 이렇게 그러니까요. 할 수가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지금 그 사태에서 보신 것처럼 이게 보증보험 가입을 그 서민을 위해서 늘린다고 했더니 그게 다 사고가 나서 사기꾼의 먹잇감이 된 겁니다. 그래서 국민 세금이 대폭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결론은 그렇게 됐는데 네. 사실은 피해를 본 입장에서 앞으로는 이 부분도 보증보험을 가입을 못한다 하면 일단은 좀 이 대책이 서민 입장에서는 서민들을 위한 것인가 조금 퀘스천 마크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래서 정부 대책이 조금 더 이제 그 구조적으로 전체적으로 이 부분은 보호를 계속 해주면서 다른 방법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음.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대책의 또 하나로는 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를 일벌백계 하자. 이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네.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한다고 됐는데 네. 이 부분은 현실적으로 좀 도움이 될까요? 그렇죠. 예, 이거는 일단 이번에 전세 사기를 이렇게 파헤쳐 보니까 대대적으로 파헤쳐 보니까 그 어마어마한 숫자의 공인중개사 또 심지어 감정평가사 이런 사람들이 다 개입돼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사기꾼들을 도와주는 사기꾼들의
그 공모자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전문가들을 엄하게 처벌해서 퇴출시키자라고 하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이제 맞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전세 제도가 그대로 유지되는 한은 이게 전세 사기가 근절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전세 사기에서 나오는 그 어마어마한 이익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범죄 수익이 크다면 네. 그 전문가라도 유혹을 부리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런 처벌만 가지고는 좀 힘들지 않을까. 그러니까 전세 구조 자체를 비중을 낮추는 이런 구조가 같이 병행돼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이번에 이제 보니까 안심전세 앱을 통해서 주변 시세를 파악하도록 하자 하는 대책도 나왔던데 네. 이 부분은 어떨까요? 네, 이것도 이제 조금 그 전세 사기에 체계적으로 대응하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네. 지금 그 시가 파악이 안 됐던 그 빌라 다세대 같은 이런 경우에 이제 조금 더 시세를 그 정확하게 그 제공해주는 그런 앱을 만들어가지고 편리하게 조금 그 참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건데요. 당연히 이건 필요하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빌라 다세대는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시세 조작이 얼마든지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거래를 그 금액에 일으킨 것처럼 하고 또 취소하고 하는 것들을 그 함으로써 시세 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요 앱만 가지고 정확한 시세 파악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조금 무리 착각이지 않을까. 지금도 사실은 이제 저희가 실거래를 조회하면 대부분 나오니까 네. 지금 전세 앱을 만든다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 그 정보를 조금 모아놓겠다는 의미에 불과해서 이 부분이 얼마나 이 전세 사기를 막을 수 있는 데 도움이 될지 그런 생각도 조금 들기는 하네요. 이제 또 일부에서는 전세 보증금 반환 목적의 대출을 확대하자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지금 임대인들에게 결국에는 이걸 발전하도록 좀 이렇게 더 터놓자 이런 의미 같은데요. 네, 네. 현실적으로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상당히 좀 그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는 네. 그런 부분에서 지금 되게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전세 시세가 떨어지면서 그래서 이제 그런 좀 일시적인 어려움을 좀 대출로서 도와주자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요. 네. 취지는 좋은데 이게 그 구조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단기간 내에 좀 빠른 시간 내에 전세가 줄어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네. 이런 부분은 신중하게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이제 뭐 투기 목적으로 대출을 받거나 또 뭐 이런 경우를 막기 위해서 대출 규제를 많이 해놨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규제 지역에 있는 곳에서 갑자기 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한 대출인 경우에도 이게 대출이 안 되다 보니까 사실 집주인 입장에서는 보증금을 반환하고 싶은데 본인도 목돈을 가지고 있는 건 없고 보통 보증금을 안고 뭐 부동산을 사거나 이런 게 일반적이라서 이 대출이 좀 필요한 것 같기는 한데 이번에 아마 조금 그 대출 규제가 좀 풀린 것 같긴 한데요. 이거 이외에 보증금 반환 목적의 대출을 확대했을 때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막 해줬는데 본인들이 회수할 가능성이 없는 거품이 있는 지역이라면 사실 금융기관에게 이 모든 위험을 떠안아라라고 하는 것이랑 똑같아서 사실 이렇게 대출을 무조건 확대하는 것이 과연 전체적으로 경제에서 합리적인 이야기인지는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이렇게 실무에서 일해 보면은 항상 그 정부 정책보다는 사기꾼들이 그 위에 있다라고 느껴질 때가 참 많거든요. 네. 대책이 나오면 항상 그 허점을 파고들고 네. 이런 부분 때문에 예를 들면 뭐 전세 보증금 대출을 확대하자 이렇게 하면은 그 임대차 계약을 또 가짜로 만들고요. 자기들끼리. 네. 거기에 대해서 또 대출을 받고 네. 이게 이제 정부의 그 어떤 꽁돈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네. 눈먼 돈이라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거죠. 그러게요. 또 그런 부작용도 나타날 수 있을 것 그렇습니다.